2026년 4월 9일 오후 3시 45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제14부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즉 범죄자죠. 이 모습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괘씸하다. 아니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 이에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는 지금 피고인 마스크를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감기에 걸리거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죠. 했더니 그 피고인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판사님께서는 마스크는 진술을 할 때는 벗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제서야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 속 얼굴, 그 얼굴은 얼마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모텔 연쇄살인마 김소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 1차 공판이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특히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해서 현장에 직접 가신 기자분들과 또한 현장에 직접 피해자, 유가족분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남원호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법률적인 해석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쭤보고 여러분께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직이었고요. 김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한 가지를 또 묻게 됩니다. 재판 절차인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배심원단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질문을 던졌더니 이에 대해서 김소영은요,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요 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보고 너 재판 내부 사진 찍었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신상 공개된 김소영의 얼굴을 가지고 AI, 제미나이를 통해 현장을 재현했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 변호사님이 직접 골라주신 겁니다. 가장 닮았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공개한 건 이건 실제 모습이 아닌 AI 모습인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판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듣고 국민참여재판도 안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를 물어보죠. 따로 얘기할 의견이 있는가? 할 말이 있느냐? 이거 왜 물어볼까요? 재판부는 일단 하나 물어본 겁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에 들어온 거니까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지, 이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아니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다 변호인이 얘기하니까. 어떤 걸까요?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든 반성을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죄송하다 하든 딱 그 부분에 시간을 던져준 건데 이때도요, 김소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다. 네, 죄송하다라는 사과도 없었고요. 오히려 뻔뻔하고 대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대충 뒤에 재판 흐름이 예상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죠.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그것도 2026년에 발생했습니다. 잡음도 정말 많았죠. 경찰의 늑장대처,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등등. 자, 이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라는 것으로 먼저 진행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검찰이 수사했죠. 경찰이 했던 걸 올려받았고 검찰이 재수사를 했고 검찰이 확인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재판부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1차 공판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죠. 이미 언론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됐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사망사건 전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추가 범행이 밝혀졌지만 현재 검찰에 아직 기소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총 3가지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공소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통해 사실적인 내용인 겁니다. 김소영은요, 여기 총 3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12월 달에 돌아가실 뻔했던 분. 그 카페에서 김소영이 준 약물을 먹고 이틀간 생사를 헤매셨던 분 있죠. 다행히 생존하셨습니다. 1차 피해자분이 계시고 2차 피해자, 즉 사망, 살인사건의 1차 피해자이자 2차 피해자이신 분. 세 번째 분은 2차 살인사건 피해자, 그리고 살인사건에는 두 번째 피해자이신 거죠. 김소영은요, 첫 번째 피해자, 즉 생존자인 분과 2025년 11월경부터 2026년 1월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 피해자와는 26년 1월경, 그리고 두 번째 살인 피해자는 26년 2월경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거입니다, 이건.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조사로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김소영은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작년 8월경입니다.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되게 강한 반감과 억하심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신과 진료 내역.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로 하게 되자 실제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PTS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러 수사 과정에서 자신한테 그걸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2026년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약물을 계속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알고 있죠. 처방받아서 먹었나요? 아니요.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살인도구, 범행도구였습니다. 자, 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라고 주장했던 김소영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게 검찰의 의견이죠. 일부러 그런 거다. 자, 그리고 김소영의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범행 동기의 언급도 적혀 있습니다. 김소영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해 정서 조절 자체가 어렵고 굉장히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사건의 약물을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걸 기화제로 사용한 겁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다라고 생각한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다 취하고 이제 필요하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손쉽게 제압해 일방적으로 끝내버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빻아 가루를 만든 뒤 이를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이 사건의 그 음료, 끔찍한 그 음료를 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소영은 이걸 토대로 범행을 저지르죠. 첫 번째, 총 3가지 사건이 기소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밤 11시 23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모 카페 주차장에서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서 가루에 넣어 만든 그 약물, 그걸 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음료수인 척 건네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생존하셨죠. 우리에게 이게 원래 처음엔 1차 사건으로 알려졌죠. 근데 나중에 이 전에도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밝혀졌고 그건 나중에 재판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끔찍한 범행이 발생하죠. 2026년 1월 28일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소영은요, 2025년 1월 28일 오후 9시 25분에서 오후 10시 40분 사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범행은 1차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되게 위험한 상태였죠. 그리고 간신히 깨어난 피해자분이 2025년 12월 16일경 2번이나 엄마한테 말을 했어. 아마 의사겠죠. 영영 못 깨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얘기를 2번이나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김소영 뭐 한지 아십니까? 챗 GPT예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봅니다. 네. 답변이 옵니다.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죠. 그런 질문을 계속 듣고 봤다가 사건 발생일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이죠. 범행 달일인 1월 28일 오후 2시 35분 사건 발생 약 7시간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 라고 물어보죠. 그럴 가능성 있음이란 답변을 듣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의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인데 살인의 고의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줄이겠죠. 이 정도 많이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것도 범죄고요. 근데 범행 시간 7시간 전에 이 사실을 확인했던 김소영은요. 약물 투입량을 2배로 늘립니다. 즉 치사량을 한참 초과했죠. 그리고 1차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건네주어 약물 중독으로 사망케 합니다. 즉 살인입니다. 검찰은 뭘로 본 거죠? 계획적 살인이요. 기초 사실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완벽한 계획적 살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은 2020년 2월 9일입니다. 오후 8시 44분에서 10시 19분 사이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치사량을 초과한 음료를 2차 살인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건네주어 결국 약물 중독으로 사망케 즉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피해자의 카드로 음식을 시킨 뒤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지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적어놓은 거. 자기 혼자 독백을 합니다. 오빠가 이래서 오빠가 그래서 나 가고 있어. 또 한 번 남기죠. 현금 따발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남기면서요. 이게 바로 김소영의 모습입니다. 김소영은 그럼 일단 공소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듣게 되면 검찰은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죠. 계획적인 범행이다. 그리고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죠. 점차적으로 확인하고 약물을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위치 또한 밀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픈돼선 그렇게 안 했죠. 마치 테스트하듯이요. 김소영의 말이 궁금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요? 1차 피해자죠. 특수상해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살인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얘 다 인정 안 하는구나. 아니요.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의 약물을 건넸다라고 얘기한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해 건넨 건 인정합니다. 즉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인정하겠다. 근데 나머지 특수상해 그리고 살인 2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재우기 위해서 준 거지. 의식이 불명해져서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를 걸 예상하지 못했다. 즉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긴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요. 이상하죠. 재판에서 김소영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국선 변호사가 왜 그래? 아니요. 국선 변호사가 일단 첫 번째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소영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국선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국선이 붙었고 그냥 김소영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서 전달하신다라는 느낌입니다. 1차 공판까지만 보면. 그럼 여기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GPT에 물어본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물어보면 하지 말던가. 그리고 정말 얘가 말하는 대로 그냥 재울 목적이었거나 그냥 재울 거였다라고 하면 양을 뭐 했어야 되죠? 더 낮췄어야죠. 왜? 그 전에 남자친구가 죽을 뻔했잖아요.
만약 그거에 맞았다면 이 정도만 하면 죽는구나. 재울 정도만 필요한 거니까 양을 줄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건 해놓고요.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떨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게 재판을 가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일단 경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점이 있으면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서 재판에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검사가. 근데 재판부가 마지막입니다. 재판부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서 김소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서 애초에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린 검찰의 주장, 공소장입니다. 그걸 쫙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죠? 아, 때려 죽일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피고인, 즉 김소영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재판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의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인 김소영에게 물어봅니다. 증거를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이거 저도 처음 때 되게 어이없었거든요. 아니 왜 그거를 범죄자한테 물어봐? 약간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럼 부동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증거 채택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요, 김소영은 대부분 다 증거 자료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증거가 부동의로서 인정이 되면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님은요,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증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주장을 읽어야 돼요. 그럼 증거가 없으면 다 아웃되겠죠.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출발하다 보니. 근데 김소영이 오늘 부동의를 한 증거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진술입니다. 진술은 동의할 수 없다. 즉 누군가의 진술이 담긴 내용들은 다 부인합니다. 누구의 진술일까요? 돌아가신 분의 진술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1차 피해자, 전 남자친구. 이 사람이 진술한 거 인정할 수 없다. 증거 부동의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이 1차 사건 피해자가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고소한다고. 그것도 부동의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 보고서 있죠. 그것도 진술이니까 경찰 수사 보고서 전부 부동의합니다. 진술은 다 동의할 수 없다. 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살인사건, 특히 밀실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다 인정할 수 없다. 이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얘가 부동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재판부가 이거 자료를 못 보는 거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부동의를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거쳐가는 건데 법률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재판부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다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은 바로 처리가 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약물입니다. 이거 증거, 부동의, 약물은 증거죠. 증거가 눈앞에 뻔히 있잖아요. 증거 자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과가 되는데,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진술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술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법원에 와서 이거 내가 얘기한 거 맞아요.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이게 내가 진짜 얘기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귀찮게 만든 겁니다. 부동의 하고 재판 한 번 더 끄는 거예요. 아마도 전부 다 인정되고 통과될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해서 다음 재판이 잡혀 있거든요. 한 달 뒤인 5월 7일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증인 채택이 되신 분이 1차 피해자이십니다. 생존자.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증거 동의 부동의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었죠. 아, 김소영 여기에 많이 긁히는구나. 진술이 채택이 되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건 어떻게든 인정할 수 없다. 얘네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지 생각이죠. 어차피 시간만 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증거 채택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요, 좀 이례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저도 다른 재판에서 되게 보기 힘든 부분이긴 했는데, 판사님이 쟁점에 대해서 검사와 김소영 측에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본 사건이 3개가 엮여 있죠.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전 남자친구 이제 생존하셨고,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죠. 12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 해서 근접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한테 한 얘기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 특수상해에 대한 이유, 살인사건에 대한 이유, 그 고의 혐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서 전달해달라.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김소영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상황 봤을 때 고의성 여부에 대한 문제니까 김소영이 어떤 경위로 피해자를 만났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바로 얘기를 해달라.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뜻으로 재판의 쟁점은 딱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김소영 사건의 재판은요, 고의성 여부로 갈라집니다. 이 사건에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상해 입히고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거 하나로 판단되죠. 정말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 사건 만약에 살인사건이 한 건만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처음에 판단 못했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판단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였잖아요. 이 사건, 살인사건 한 건만 있었으면 얘 무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해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건 밀실이니까, 안에서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거 분명 연쇄적으로 발생했죠. 뒤늦게서야 피해자들이 연달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범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연속적으로. 해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피해 나가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 챗 GPT에 물어봤을 때의 내용과 실제 행위가 정반대입니다. 아마 이걸 김소영이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아마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사건에는요, 2차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소영은요,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대용량 숙취해소제에 넣는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족 측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모두를 포함한 엄벌탄원서 94부까지 제출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의 변호인인 남원호 변호사님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김소영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하셨죠. 이 사건은요, 이전 범죄에서 사람이 사망하지 않자 챗 GPT를 이용해 약물을 얼만큼 더 넣어야 사람이 죽는지에 대한 대답 과정 확인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뛰어넘어 확정적 고의가 너무 정확하다 라고 인정이 되는 범죄다. 따라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증거인멸,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부분도 꼬집으셨습니다. 김소영 반성문 겁나 쓰고 있거든요. 저 이거 확보되면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뭐 컨텐츠로 찍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커뮤니티에 깔게요. 김소영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반성할까요? 아니요. 이런 애들 다 똑같습니다. 변명입니다. 지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 힘들었던 시절, 생활했던 시절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하소연하겠죠. 누구에게요? 유가족? 아니요. 피해자? 아니요. 재판부요. 우린 그 모습을 봤거든요. 유가족에게 사과 안 했죠. 1차 피해자 간신히 생존했죠. 1차 피해자의 증거까지 뭐했죠? 부동의합니다. 그 재판에서 붙게 됐죠. 얘는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끝으로 법률대리인 남원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내용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한 부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공판을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김소영이 더 뻔뻔한 모습에 사실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은 처음에 공판에 등장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왔었는데, 특별히 감기가 걸렸거나 뭐 건강상의 이유도 아닌 이유로 그냥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스크를 쓴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판사님께서 마스크를 벗고 진술을 할 것을 명하시는 이후에야 마스크를 벗고 이제 법정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뭐 일내긴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고서도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공판에서는 내심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망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특수상해의 피해자한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라도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판사님께서 오히려 더 할 말이 없느냐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그냥 너무나 무미건조한 대답을 듣고 유가족으로서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소영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이 약물을 건네주는 행위가 이걸로 사람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심지어 특수상해의 고의마저도 없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거의 부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김소영의 태도는 전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반성하거나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공판으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김소영의 뻔뻔한 이제 태도가 확인이 됐으니 앞으로는 이 공판 과정에서 더욱 김소영의 범행을 낱낱이 밝히는 증거 조서와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더 개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